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먼저 소개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짝꿍 어디 가셨나요? 네, 먼저 소개받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요즘 시장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여기저기 많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짝꿍이 네. 잠시 후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네. 좀 기다려 주시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네. 2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게 요즘에 2분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게 2분인지 네. 아니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게 2분인지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락하신 곳이 어디였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대중 교수님은 아마 열심히 네. 지금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교수님 오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예. 지금 그 사이에, 오고 계시는 것 같네요. 밖에 보니까. 네, 오셨네요. 네. 이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실 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클 잭슨처럼 아주 약간 딜레이를 줘서 그러니까요. 슈퍼스타가 원래 오셨군요. 주인공은 이렇게 도착하시는데 네.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죠.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지금 드라마틱하게 네, 등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청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늦었는지. 무슨 일입니까? 예. 이게 그 상암동에 지하도에 뭐 페인트 칠을 한다고 지하도를 그래요? 다 막았더라고요. 지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30분 일찍 오는데 네, 처음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 지하는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지하로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저희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오셔서 맞아요. 스튜디오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은 안 오셔가지고 사실 걱정을 했고요. 네. 어쨌든 오셔서 너무 다행인데 항상 뭐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 지하도 이런 데 색칠하실 땐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좀 주시고 네, 색칠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분 다 오셨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볼 이야기는요. 무역수지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불황형 흑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교수님?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까지 항상 900조를 수출하고 800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100조 원씩 흑자국이었는데요.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의 1위가 반도체인데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그다음이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20% 급감을 했고 한 40%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 물량도 4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이번 달에 흑자가 돌아섰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날씨가 따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난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석유라든지 가스 이렇게 난방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황형 흑자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 가격, 원유, 가스, 석탄 이런 것들 우리가 수입을 덜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량도 줄었고 수입액도 혹시 줄었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총액도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정확히는 99% 에너지 수입하는데요. 예. 강원도에 가면 이제 석탄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석탄마저도 이제 워낙 가격이 높으니까 강원랜드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 도박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강원랜드 네. 이런 건데 그런 걸로 많이 바뀌고 100% 에너지를 수입하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반째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70% 올랐습니다. 가스비는 무려 500%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이 워낙에 가격이 오르고 또 양도 많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적자였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 여름이 되게 되면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적자를 면했고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를 삼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차지합니다. 정확히 한 75% 정도 차지하는데요. 삼성이 한 60%, 그다음 하이닉스가 한 20%,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2, 3위를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돼야 된다. 그 적자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삼성이 20%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예. 또 앞으로는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매달 5%씩 감산하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반도체가 지금 다시 과거 가격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경제가 정상화되고 전 세계 경제가 화랑이 된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 회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독일이 80%로 세계 1위다. 그래서 결론은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가장 크게 호응이 될 것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다시 좋아진다. 그 자신감을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로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수입이 더 줄어서 수출보다 흑자로 전환한 거긴 하지만 어찌 됐건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 건 맞긴 한데 그리고 또 전망을 좋게 해주셨으니까요. 뭐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상저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어떤 뭐 경제가 조금 더 성장세를 갖고 오는 걸 기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역시나 이런 흑자가 과연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서 흑자냐 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짚어볼 부분이 좀 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정 기간에 수출입되는 그 금액들이 이제 해당국하고 타국하고 거래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교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것도 있는데 팔지만 갖고 오는 걸 좀 적게 가져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자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 크게 성장을 하면서 흑자라기보다는 아끼고 해서 흑자를 내놨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덜 사갖고 와서 흑자를 모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그렇죠. 것 같긴 한데요. 예, 왜냐하면은 무조건 비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런 요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그 과정 안에서 보면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상반기 때 적자된 수준들을 보면은 고환율에 굉장히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예.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이런 뭐 수입을 하는 그 금액 단위라든지 또는 절약을 하면서 많은 그 또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의 그 좋은 전략들을 갖고 성과를 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자 냈던 규모라든지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이런 가야 될 길 자체를 본다라면은 결국 봤을 때는 뭐 그 전망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께서 희망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그런 전망까지도 이어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내용들 보니까 기존까지만 해도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였거든요. 맞아요. 이런 적자 기간들 보면은 27년 만에 그 적자 기간이 제일 길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보면은 15개월 정도 빵꾸 났던 이런 적자를 얼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고 말씀하신 그 어떤 뭐 기대감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우뚝 선 그런 흑자 전환이 또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될 텐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의 변동이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환율이 안정세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역시 앞으로도 뭐 연준의 그 횡보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얼만큼 잘 대응을 하느냐 이것도 큰 뭐 방향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 전환을 한 것이긴 하지만 뭐 이것도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고 앞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할 전망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래 수출을 많이 하는 정말 외국에 많이 팔아서 수출 구조로 발전한 나라잖아요.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민국 제조업은 세계 5위 수준이에요.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 딱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러니까 제조업은 세계 5위, GDP는 세계 9위. 또 무역 의존도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 일본은 무역 의존도 25%입니다. 전부 다 내수 중심으로 국가이고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구매력 지수를 일본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도와줘야 될 이제 상황에 놓여 있고,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지역에 그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그 큰 사고 났을 때 발전기를 우리가 줬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발전기를 가지고 일본을 지원했었고, 오히려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자. 우리 한국이 일본을 드디어 이겼고 앞으로 더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우리 수출도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는 전망들을 쭉 보니까 긍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증권가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데 또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좀 엇갈리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전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가전제품 이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데, 당연히 이제 뭐 매년 전체 이익의 90%는 반도체에서 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벌여왔었고, 또 통신장비나 가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한 매년 한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이익이 났었는데요. 이 반도체가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시안에 전 세계 단일 반도체 공장 1위가 있습니다. 시안 공장인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 시안 공장에 있고 35조를 투자해 놨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최신형 반도체 주지도 말고 반도체 생산 업그레이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성전자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아마 2분기에도 1분기에는 4조 적자가 났습니다. 예. 2분기에도 아마 적자 폭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흑자 전환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저는 아마 20% 우리가 감산을 줄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계속 감산을 해서 가격에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것이 삼성의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흑자 전환을 유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됐습니다. 예. 우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또 챗GPT 이런 게 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가 가장 크게 성장을 했고, 엔비디아가 금년에 20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1분기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20%나 올랐느냐. 1분기에 적자가 많이 났죠. 예, 4조 정도 났습니다. 예. 4조 정도.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6개월 선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올 연말에는 삼성전자가 아주 흑자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항상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20% 올라. 미리 반영이 되는 거군요. 미리 반영됩니다. 항상 그렇고. 그 기대치가. 애플은 어제 날짜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3,9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순서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1조 2천억 정도 되는 순인데 파망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테슬라거든요. 이 파망트 기업이 미국의 빅테크로서 주도하고 있고,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돈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물으면 애플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시가총액이 사라. 예, 이 말씀. 아마 이제 애플이 190달러를 돌파했는데 네. 전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 가격을 다 회복을 했고 더 초과해서 지금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아마 그 후순위로 이제 초과해서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셔라.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미국의 1등과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뭐 전망들이 뭐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실제로도 6월에 반도체 수출 보니까 1년 전보다 퍼센트로 보니까 한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런 감산 그리고 또 지금 역시나 뭐 대중국에 대한 그런 적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발표가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감산 전략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대공황 때도 이런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감산이라는 게 결국은 많이 안 하다 보면 노동력도 그렇게 만들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동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가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산으로 보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그런 감산 과정 안에서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어떤 그런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넉넉히 하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적게 만들면 만드는 사람도 적을 필요 있고 또 운송하는 과정 안에서 그 운송과 관련된 사람들도 또 노동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인력들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도 사업들을 하고 또 조립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단순히 감산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데 또 공급량을 조절하는데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전에 경기 침체가 있고 뭐 대공황 그런 시기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네. 예, 그런 문제들처럼 관련된 하청업체나 이런 것들도 그 감산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공급량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상황이랑 뭐 시장 환경의 대응 정도로만 봐야지 지속적으로 감산을 하고 또 예전에 뭐 석유 같은 경우도 계속 감산하는 그런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 삼성해석 때 발표했던 감산 결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산을 해서 20% 줄이고 그래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5%씩 매달 줄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삼성이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전략은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계속 물량을 똑같은 양을 생산하는 겁니다. 삼성은.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세 개의 기업이 세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1등 하는 게 한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전화를 할 때 딱 전화를 걸 때 통화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의 비메모리입니다. 아, 네. 메모리는 핸드폰의 번호라든지 기타 저장하는 게 거. 메모리고 비메모리는 통신을 할 때 메모리인데 그렇군요.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이 작은 반도체 이런 게 한 150억 개 정도가 갈려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압축을 해서 이렇게 됐는 건데 네. 과거로 얘기하면 이런 작은 셀들이 150억 개나 되는 셀이 모인 것이다. 보통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스마트폰용 올레드 이 패널에 쓰인 기술이 침해를 받았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 보셨죠? 대표님? 예, 지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좀 심각하게 대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점점 특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용 보면 뭐 중소형 OLED 네. 한중 점유율 자체가 점점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점유율 보면은 지금 퍼센트로 보니까 예전에 한 95% 정도 2018년도에는 95% 정도가 한국이 점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79% 80선 밑에까지 떨어졌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3.6%였는데 지금 보면 20%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좁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네. 있군요. 그러면은 이 그 추세를 본다면 나중에 교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특수한 그런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다, 베꼈다. 그 특허를 가지고 또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신뢰라든지 또 그거에 특허에 관련된 그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 뭐 유사성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패널 과정 안에서 내용들이 뭐 유사점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또 보도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은 점유율에 대한 격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조금 더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것 좀 뭐 국가별로 참 이거 경제 다루면서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워낙 중국이 베끼는 걸 정말 잘하는 정말 잘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유사성 뭐 우리나라에서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뭐 다양한 제품들 뭐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성과 소위 말하는 그 짝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점점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앞으로 이런 분쟁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삼성도 역시 기술력 보호하고 좀 해외 경쟁사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더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는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미국의 아이폰 사설 수리 업체들이 아이폰 그 화면 패널 교체하는 과정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 정품 대신에 중국산 짝퉁 패널을 사용했다. 이게 발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소송을 한 거고 중국 업체에서는 삼성이 베꼈다 지금 이러고 있대요, 교수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이거는 삼성이 관련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삼성이 뭐 세계 최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특허라고 하는 것은 20년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앞에 가면 이제 책을 제본을 많이 했습니다. 네. 미국 원서 같은 경우 워낙 비싸니까 그걸 제본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제본을 안 하고 이제 복사를 할 거면 한 10페이지 정도만 복사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제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삼성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을 하고 디스플레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 1등이 됐는데 일본이 TV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TV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TV와 관련된 기술을 한국에 다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세계 시장을 1등이 되었고 이 OLED 시장 또 LCD 시장 다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또 나오게 되면서 OLED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이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시장이라든지 이 정밀한 기술이 계속 우리가 독주하고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하는 것이다. 저는 아주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국이 아직 지적재산권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걸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면세점 업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예. 왜냐하면 중국에 면세점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 면세점도 네. 가짜이기 때문에 한국 면세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신세계, 롯데, 현대 이 면세점 판매액으로 세계 1등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했습니다.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 쓰인 기술 침해받았다는 내용 소송 제기했다는 것까지 다뤄보고요. 광고 듣고 와서 퀴즈 내드리죠. 2부에서는요. 사교육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사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사교육까지 연이어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동안 금융권, 뭐 유통, 통신, 게임 업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교육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건데 소비자 모니터링 요원 선발해서 사교육 분야 감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거짓 과장 광고, 또 경쟁사 비방 등 이런 걸 감시를 한다는 건데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사실 뭐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사교육 카르텔,
뭐 부조리 논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밀접한 업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방위로 지금 정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좀 정상화하고 그래야만 사교육이 끊친다. 우리 자녀도 보니까 학교에 가서는 잠자요. 학교에서 잠자도 선생님 타치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너 학원에서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진짜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87학년도 대학을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당연히 공부를 하고 밤 10시까지 남아서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사교육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당시에 뭐 학원 다니게 하면 아주 막 엄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에 남아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월급의 반이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제가. 당사자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네. 또 교수 월급의 반을 어떻게 이게 사교육비로 내느냐. 정말 이게 잘못됐고 뭐 우리 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보다 더 돈 잘 버는 아빠들은 더 많은 돈을 내준다. 전문 강사를 붙여서. 그래서 야 정말 이게 공교육이 정상화돼야지. 정상화가 안 되니까 우리 그 자녀 출산율 0.79명입니다. 네. 전 세계 꼴찌인 이유가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제발 정부가 공교육을 좀 정상화해달라. 저는 그게 제일 큰 부탁입니다.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그 교육하고 또 뭐 저는 뭐 또 부동산을 또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교육 정책하고 같이 다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교육 때문에 사실 어떤 학군지라든지 사교육 그 참 뜨거운 곳 같은 경우는 전세 대란의 주요 또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체가. 네. 그래서 요즘에 그 교육 때문에 저한테도 뭐 많은 기자분들이나 또 주변의 수요자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사교육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쪽 참 안타까운 맨날 질문인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그 사실 학군하고 또 집값하고 상당 부분 과거 같은 게 연관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소위 어떤 지역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분양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교통도 넣지만 주변에 꼭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학군도 꼭 들어가거든요. 네. 그 학군에 무슨 학교가 있다. 그 정도로 집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 교육도. 그렇죠. 특히나 그 교육이 있는 상황 중에서 생애 주기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 들어갔을 때 소득이 제일 많이 버는 그 나이대예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애들 사교육비도 좀 들어가고 또는 집을 살 때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하고 상당 부분 연관성들이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교육 부분이 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날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지보다 정상화된 그 공교육이 바탕이 된 지역들의 또 풍선 효과가 또 날 수가 있고요. 아까 또 재밌는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개근상 받는 걸 되게 훌륭하게 개근상.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학교의 교권이 많이 무너졌던 게 요즘에는 개근상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집에 뭐 소득이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도 한대요. 그렇대요. 예, 요즘에는 뭐 외부에 뭐 무슨 뭐 활동을 한다든지 외국에 나와서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하는 걸 또 인정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맞아요. 학교를 많이 가서 그렇더라고요. 교육을 많이 듣는 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듯이 학교에 많이 진짜 뭐 개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쳐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육의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런 뭐랄까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넘어가려면은 굉장한 매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교육에 대한 그 메리트가 조금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해외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이런 공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해외만큼의 그런 뭐랄까요 조금 더 공교육을 받아서 참 좋은 학교 나왔다 이런 인식까지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개선돼야 될 점들이 많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개선되면 집값하고 교육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나라 교육보다 또 국제학교가 들어가는 곳들에 또 집값이 또 크게 차지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집값의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잠깐 짚어주셨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께서는 부동산과도 직접적인 부동산 값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가 참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솔직히 초중고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실은 어떤 지식과 책 속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도 배우는 것이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선생님 뭐 이렇게 스승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전인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진짜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공교육 학교에서 조금 수업을 빼더라도 만약에 집에서 다른 활동을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하면 또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그 그런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네. 가계의 소득별로 좀 차이가 나긴 해요. 솔직히 그런 네. 것도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할 수 없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사교육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진짜 자녀들의 뭐 인격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점점 부모들이 이 공교육에 대해서 특히나 뭐 교권에 대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인격이나 성격, 사회 이런 인프라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아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갖고 오는 것들이 참 좋은 학원 또 좋은 곳에 가야지 여기서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다음에 좀 좋은 그 인격도 배운다라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2010년도에요. 네. 골드만삭스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교육제도 또 우수한 교육에 대한 열의 때문에 2050년경에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DP가 세계 2위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2010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추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한 30위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2010년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70% 정도, 80%입니다. 지금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는 대학을 너무 안 가가지고요. 제발 대학 좀 와라. 공짜로 돈 내주겠다. 그렇게도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 같은 데는 관광만 해도 먹고 살거든요. 남자는 다 버스 운전하고 여자는 안내양만 해도 먹고 산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과도한 게 문제인 거예요. 사교육비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이 나간다는 게 문제.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지금 수능 관련 대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 이야기를 짚어봤던 거고요. 다음은 이 이야기를 또 짚어보고 싶어서 얼른 이걸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1분기에 국내 가계대출자 수가 1977만 명인데요. 전체 대출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게 40.3%로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 DSR이 70% 되는 사람은 300만 명. 이게 100%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175만 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금액 DSR이 뭐 40%, 70% 이런 게 뭘 의미합니까? 본인이 이제 급여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는 LTV라고 해서 집값의 반 정도를 대출받습니다. 우리가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90%까지 집을 대출해 줍니다. 네. 만약에 집값이 1억이다 이러면 내가 9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DTI라고 하는 것은 내 소득이 내가 연봉이 한 3천만 원이다 이러면 연봉의 한 3배까지를 급여로 대출해 줬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DSR도. 내가 받는 급여를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범위를 보는 거죠. 근데 그거 대출이 내가 받는 모든 대출 포함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받는 뭐 신용대출이 됐던 주택담보대출이 됐던 모든 대출 다 포함해서 내 소득의 얼마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느냐 이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부가 최근에 또 DSR 규제를 해제했는데요. 일부에서 해제했습니다. 전세값이 지금 역전이 되고 전세값이
간 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돈을 대출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 DSR 규제를 해제해서 그 규제를 하지 않고 대출해 주겠다. 저는 좀 과거에 이 DSR 규제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은행과 개인들이 좀 알아서 대출을 잘 받고 상환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지금 연체율은 한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에 좀 맡겨라. 은행이나 개인이 이런 DSR 규제나 뭐 LTV 규제나 이런 규제가 좀 없더라도 본인이 잘 알아서 대출도 받고 상환도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뭐 네 얼마나 급여를 받아가지고 대출하고 상환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저는 규제법이다. 좀 가급적이면 시장 경제에 맡겨서 개인들이 알아서 좀 하게 해줘도 은행이 스스로가 잘 관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 기사에 나온 것에 이제 행간을 보면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대출자들이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한 40%는 빚 갚는 데 쓴다는 건 거잖아요. 그 중에 70%를 쓰는 사람들도 한 300만 명이라는 건데, 사실은 내가 번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만 쓰면 30%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이상인 사람이, DSR이 100% 이상인 사람이 지금 175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버는 것보다 빚으로 갚는 돈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네. 예, 뭐 정부가 있고 한 이유 자체가 사인과 사인을 완벽하게 이런 뭐 무질서가 생긴다라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부채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뭐 은행 쪽은 좋긴 하겠죠. 근데 이런 부채가 전 세계에서 이런 그 부채 비율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느냐. 결국은 네. 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뭐 상환이 부실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빚 갚는데 다 돈을 쓰게 된다라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사교육비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네. 거예요. 만약 이렇게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전기세라도 조금이라도 올린다든지 교통비라도 좀 올린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물가 같은 경우 올리게 된다라면은 너무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DSR의 범위 자체를 한 40% 정도로 수준을 두는 게 일정 부분 내가 돈을 갖고 한 40% 정도 빚 내고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고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규모 정도를 한 요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 벌어가지고 70, 80% 정도 빚을 다 갖고 나오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보니까 거죠. 평균은 40%대가 맞는데 하지만 70% 이상 되는 사람도 300만 명. 100%거나 그 이상인 사람도 175만 명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추이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 거고 어찌됐건 그만큼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고 아마 팬데믹 시기에 또 고금리 여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 한 30초 정도 교수님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들이 빚을 냈을 때 본인이 원금과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라. 본인들이 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개인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 내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계산해보고 해야 된다. 세상에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빚으로 일단 빚이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빚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고 의견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적정한 그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봐서 해야 된다. 뭐 본인의 생애 주기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빚을 좀 더 내도 되고 이제 본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면 무리한 대출보다는 조금 대출의 비율, 부채 비율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는 특히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계층은 정부가 또 따로 지원책을 좀 방안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요일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죠. 경제가 먼데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오늘도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